너? 다 가져가겠다고 배? 무슨 소리야? 엄마 생신에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이야말로 그만해. 역겨워. 그래서 결론이 뭐야? 어머니 저 집이랑 강남 빌딩 누구 명의로 할 거냐고. 고성이 터져 나온 건 내 75번째 생일 케이크의 촛불이 채 다 녹아내리기도 전이었다. 거실을 가득 채운 달콤한 크림 냄새와 막내 민호의 핏발선 목소리가 역겹게 뒤섞였다.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놈들의 본색이 어김없이 기어나왔다. 나는 어둠이 내린 복도 끝에 그림자처럼 서서 내 배 아파 낳은 3마리 짐승의 대화를 들었다.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어머니 생신인데. 그나마 사람 흉내를 내는 건 딸 서연이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가식의 농도를 어찌 내가 모르랴. 저 고상한 척하는 말투 뒤에 숨은 탐욕의 악취가 여기까지 진동했다. 누나야말로 위선 떨지 마. 강남 빌딩 눈독 들이고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김서방 병원 어렵다며? 어머니한테 손 안 벌리고 버틸 수나 있겠어? 장남 민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오만하고 권위적이었다. 제 아비 회사를 물려받아 말아먹기 직전인 놈이 장남이라는 감투는 세상 가장 큰 권력인 줄 안다. 오빠나 잘해. 회사 자금 막혔다고 어머니 평창동 집까지 담보 잡을 생각이나 하는 주제에 이 집은 우리 가족의 역사야. 오빠 멋대로 처분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고.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맞받아쳤다. 가족의 역사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저 아이에게 이 집은 그저 팔아치울 부동산 목록 중 가장 비싼 것일 뿐이다. 시끄러워. 회사고 빌딩이고 나중 문제고. 나는 당장 죽게 생겼다고.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오는데 엄마는 나 몰라라 하고. 이게 엄마야? 막내 아들이 죽어간다는데. 막내 민호의 절규는 발악에 가까웠다. 도박 빚에 허덕이는 제 인생을 모조리 내 탓으로 돌리는 저 뻔뻔함. 쿵. 심장이 발밑으로 꺼지는 소리가 들렸다. 뜨거웠던 피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기분. 지난 75년의 세월이 자식들의 저 말 한마디에 산산조각 나 허공으로 흩어졌다. 시장 좌판에서 채소 장사를 하며 굳은 살이 박인 내 손, 남편을 먼저 보내고 3남매를 먹여 살리겠다며 밤낮으로 뛰어다녔던 젊은 날들, 그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저것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우기 위해 나는 내 인생을 통째로 바쳤다. 그런데 내게 돌아온 것은 무엇인가? 내 재산을 나누는 기준을 두고 싸우는 저 아기 같은 목소리들 뿐이었다. 나는 조용히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차가운 거울 속에 비친 늙고 지친 여자의 얼굴. 이마에 깊게 펜주름 하나하나에 저것들을 향한 희생이 새겨져 있었다. 눈물이 날 법도 한데 이상하게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다. 대신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응어리져 솟아올랐다. 복수? 아니, 이것은 복수가 아니다. 이것은 확인이다. 내 배 아파 낳은 저것들이 인간인지 아니면 내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인지 확인해야 할 마지막 의식이었다. 그날 밤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텅 빈 거실에서 나는 낡은 앨범을 꺼내 들었다.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품에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그때는 믿었다. 이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우리가 세상 가장 든든한 가족이라고. 사진 속 천사 같던 아이들의 얼굴 위로 오늘 밤 내가 보았던 탐욕스러운 짐승들의 모습이 겹쳐졌다. 나는 앨범을 조용히 덮었다. 이제 과거에 연연할 시간은 끝났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묵직한 목소리에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다. 최 변호사, 나 박순자야. 오늘 시간 좀 내줘. 내 유언장 그리고 내 장례식에 대해 할 얘기가 있어. 최민석 변호사의 사무실은 언제나처럼 정갈하고 서늘했다. 그는 죽은 남편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고 내게는 친동생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다. 내 전화를 받고 황급히 약속을 잡은 그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누님,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으십니까? 어디 편찮으신 겁니까? 나는 그가 내민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나 치매에 걸리려고 해. 네? 누님, 그게 무슨...
최 변호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말을 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치매에 걸린 척 연기를 시작할 거야. 기억도 잃고 사람도 못 알아보고 똥오줌도 못 가리는 그런 노망난 늙은이 말이야. 최 변호사는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나는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내 75번째 생일잔치가 어떻게 내 재산에 대한 분쟁의 장으로 변했는지, 내 자식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모두 전했다. 내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의 얼굴에는 안타까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세상에 그놈들이 어떻게 누님께. 민서가.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동정이 아니었다. 나는 내 마지막을 정리해야겠어. 하지만 그 전에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겠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기억마저 잃어버린 빈껍데기 엄마에게 저것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그 민낯을 내 두 눈에 똑똑히 새겨 넣어야겠어.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최 변호사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누님, 너무 잔인한 계획입니다. 누님 자신에게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더 잔인한 건 내 새끼들이 내게 한 짓이야. 나는 내 남은 인생을 저런 짐승들에게 저당 잡힌 채 끝내고 싶지 않아. 그러니 내가 도와줘야겠다. 나는 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집안 곳곳에 이걸 설치해줘. 아주 작은 카메라와 함께. 저것들이 내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짓고 내 뒤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야 해. 그리고 나는 법적인 준비 사항들을 하나씩 짚어나갔다. 내가 정신이 온전치 않을 때 자식들이 멋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안전장치, 내 모든 법적 권한을 최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절차, 그리고 이 모든 연극이 끝났을 때 공개할 진짜 유언장의 작성까지. 내 계획을 들으며 최 변호사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다. 누님 정말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 계획이 시작되면 누님은 예전의 삶으로, 아이들과의 관계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의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심장에 박혔다. 돌아갈 관계라니. 이미 제가 되어 사라진 지 오래인 것을.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은조렸다. 이미 돌아갈 곳 같은 건 없어졌어. 사무실을 나서는 내 발걸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웠다.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다. 거대한 태풍의 눈 안으로 들어온 듯 기이할 정도로 고요하고 평온했다. 평생을 자식이라는 굴레에 묶여 살아왔다. 이제 그 굴레를 내 손으로 끊어낼 시간이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가장 먼저 평생을 가꾼 모란 정원으로 향했다. 죽은 남편과 함께 씨앗을 심고 꽃을 피워냈던 우리의 역사가 담긴 곳. 자식들은 이 정원을 팔아치울 궁리만 하고 있겠지. 모란 꽃봉오리 하나를 가만히 쓸어보았다. 여보, 보고 있어? 나 당신 없으니까 이렇게 독해졌어. 당신이 하늘에서 욕할지도 모르겠네.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이건 내가 살기 위한 마지막 발버둥이니까. 내 새끼들이 진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마지막 기회를 주는 어미로서의 마지막 도리이니까. 그날 이후 나의 연기는 시작되었다. 약속을 깜빡 잊어버리는 사소한 건망증부터 시작해 점차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고 멍하니 허공을 보는 시간이 길어졌다. 내 인생 마지막이자 가장 잔혹한 연극의 막이 그렇게 올랐다. 나의 첫 번째 연기는 부엌에서 시작되었다. 아끼던 사골 냄비를 새까맣게 태워버린 것이다. 일부러 한참을 더 태웠다. 매캐한 연기가 온 집안을 채우고 화재 경보기가 울릴 때까지.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딸 서연이었다. 어머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정신 좀 봐, 이러다 큰일 나겠네. 딸은 창문을 열어젖히며 잔소리를 퍼부었지만 그 눈은 나를 향한 걱정이 아닌 값비싼 대리석 벽에 벤 그을음을 향해 있었다. 집값 떨어질 걱정이 먼저인 아이. 나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내가 뭘 올려놨더라.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내 등을 떠밀어 소파에 앉혔다. 그날 이후 서연은 간병을 핑계로 집에 드나드는 횟수가 잦아졌다. 엄마 기력 없으실 테니 제가 좋은 것 좀 해왔어요. 전복죽이에요.
고상한 가면을 쓴 딸은 영양가 높은 음식들을 해다 바치고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했다. 얼핏 보면 지극한 효녀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딸의 눈이 향하는 곳은 먼지가 쌓인 가구 위가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였다. 놈은 내 기억이 온전치 않은 틈을 타 집안의 귀중품 목록을 작성하고 있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날 오후에 찾아왔다. 나는 소파에 앉아 꾸벅꾸벅 조는 척 실눈을 뜨고 서연의 행동을 지켜봤다. 딸은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 내가 숨겨둔 비단 보석함을 꺼내들었다. 그 안에는 죽은 남편이 내게 준 유일한 예물인 쌍가락지와 내 어머니의 유품인 옥비녀가 들어있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흔적들이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쌍가락지와 옥비녀를 제 핸드백 깊숙이 찔러 넣었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보석함을 다시 제자리에 넣고 안방을 나왔다. 심장이 얼음물에 담갔다 꺼낸 것처럼 차갑게 식었다. 눈을 감은 내 뺨 위로 뜨거운 것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눈물이 아니었다. 내 영혼이 흘리는 피였다. 저것은 내 딸이 아니라 늙은 어미의 마지막 추억까지 훔쳐가는 도둑이었다. 나는 밤마다 그날의 치욕을 비망록에 새겨 넣었다. 김서연, 내 혼이 담긴 가락지를 훔쳐가다. 그 손으로 내 남편의 빚을 갚을 셈이더냐. 장남 민주는 서연처럼 교활하지 않았다. 놈은 처음부터 노골적이었다. 어느 날 놈은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나를 찾아왔다. 어머니, 제가 회사 때문에 급하게 처리할 일이 좀 생겼습니다. 여기 그냥 도장만 한번 찍어주시면 됩니다. 나는 멍한 눈으로 놈과 서류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민주는 답답하다는 듯 혀를 차며 내 손에 억지로 붓두껍을 쥐어주었다. 아, 정말. 그냥 형식적인 거라니까요. 어머니 기억 더 흐려지시기 전에 정리해야 나중에 복잡한 일이 없습니다. 나는 일부러 손을 떨며 인주를 서류 위로 엎질렀다. 붉은 인주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담보 제공 위임 계약서라는 글자 위로 섬뜩하게 번져나갔다. 민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흉포하게 일그러졌다. 아, 어머니 정말 왜 이러세요? 놈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가 이내 제 감정을 감추고 다시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를 회유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제가 장남이지 않습니까? 제가 다 알아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놈의 입에서 나오는 장남이라는 단어가 구역질 나게 역겨웠다. 아비의 회사를 물려받아 바닥까지 말아먹은 주제에 장남이라는 직책이 제 무능을 가려줄 방패라도 되는 줄 아는 어리석은 놈. 나는 짐짓 겁을 먹은 아이처럼 몸을 움츠렸다. 그러자 민주는 더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서류를 거칠게 챙겨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나는 참았던 숨을 토해냈다. 놈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제 소나기에 넣을 때까지 저렇게 나를 괴롭히겠지. 그날 밤의 비망록에는 이렇게 적었다. 김민준, 내 평생을 바친 이 집을 제 빚잔치에 쓰려 한다. 놈에게 장남의 책임감이란 재산을 독차지할 권리와 동의어일 뿐이다. 가장 예측 불가능한 것은 막내 민호였다. 놈은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해 대낮부터 집으로 쳐들어왔다. 엄마, 나 막내야 민호. 나 좀 봐. 내가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엄마는 정말 이럴 거야? 놈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거실 바닥을 뒹굴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텅 빈 눈으로 놈을 바라봤다. 내 반응이 없자 놈은 벌떡 일어나 내 휠체어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내 어깨를 거칠게 붙잡고 흔들었다. 엄마, 정신 좀 차려봐. 유언장이라도 써. 나한테 다 준다고. 그럼 내가 엄마 평생 똥오줌 다 받아낼게. 응? 알코올과 탐욕이 뒤섞인 악취가 코를 찔렀다. 놈의 눈은 돈에 미쳐 이성을 잃은 도박꾼의 그것이었다. 나는 생전 처음으로 내 자식에게서 물리적인 위협을 느꼈다. 이대로라면 정말 나를 해칠 수도 있겠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그때였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때마침 집에 들른 서연이 기겁하며 달려와 민호를 떼어냈다. 너 미쳤어? 엄마한테 무슨 짓이야? 눈 안 빠져. 위선 떨지 마. 엄마 패물이나 슬쩍하는 주제에. 뭐?
이 자식이 정말. 내 눈앞에서 남매는 서로의 머리채를 잡을 듯 으르렁거렸다. 나는 그 아수라장의 한가운데서 텅 빈 껍데기처럼 앉아 모든 것을 지켜봤다. 저것들은 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서로가 차지할 몫이 줄어들까봐 싸우는 것뿐이었다. 그날 이후 아이들은 나를 처리할 방법을 의논하기 시작했다. 물론 내가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 확신하고 내 앞에서 대놓고 이야기했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 엄마, 이대로 집에 혼자 두는 건 너무 위험해. 서연이 먼저 운을 뗐다. 최고급 요양병원이라며 들고 온 브로슈어에는 그림 같은 풍경과 최고급 시설 사진이 가득했다. 한 달에 수천만 원은 좋게 들어갈 곳이었다. 그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그리고 이 집은 엄마 혼자 계시기엔 너무 크고 관리도 힘들어. 우리가 정리해서 엄마 편안하게 지내실 자금으로 쓰는 게 현명하지. 민준이 맞장구를 쳤다. 정리라는 말에 담긴 속내를 내가 모를 리 없었다. 놈들은 나를 시설에 보내고 이 집을 팔아치워 그 돈을 나눠 가질 속셈이었다. 거기 들어가면 내 빚은 어떻게 하고. 나는 어떡하라고. 민호는 여전히 제 몫만 챙기려 발악했다. 나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의 모란 정원을 바라봤다. 남편과 함께 심었던 모란이 올해도 어김없이 붉은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다. 저 꽃은 주인이 미쳐가든 자식들이 어미를 내다버릴 궁리를 하든 제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소명을 다하고 있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들은 어찌 저리 추악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떠나고 집안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나는 천천히 휠체어에서 일어났다. 지난 몇 달간의 연기로 굳었던 무릎이 삐걱거렸다. 나는 안방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비망록을 꺼냈다. 그리고 그 옆에 놓인 작은 모니터를 켰다. 최 변호사가 집안 곳곳에 설치해둔 카메라가 녹화한 영상들이었다. 화면 속에는 내 가락지를 훔치는 서연의 교활한 손짓이, 내 도장을 빼앗으려던 민준의 일그러진 얼굴이, 나를 흔들며 돈을 달라고 악쓰던 민호의 추악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텅 빈 눈에 늙은 내가 있었다. 나는 영상을 끄고 비망록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그리고 펜을 들어 또렷한 글씨로 적어 내려갔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내 자식들에게 어미는 없었다. 오직 돈을 낳는 거위가 있었을 뿐. 거위의 배를 가르면 황금알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 믿는 어리석은 아이들. 이제 그만 이 잔인한 연극의 막을 내릴 시간이다. 내일 최 변호사에게 연락해 가족회의를 소집해야겠다. 나의 마지막 만찬, 그리고 나의 마지막 유언을 위한 자리다. 펜을 내려놓는 내 마음은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다. 슬픔도 분노도 미련도 모두 증발해버린 텅 빈 평화. 나는 이제 더 이상 저들의 엄마가 아니었다. 나는 나 박순자의 인생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냉정한 집행관일 뿐이었다. 약속된 날 평창동 저택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나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부엌에 섰다. 치매 노인의 어설픈 몸짓이 아닌 수십 년간 내 자식들의 입맛을 책임져온 어미의 손길로 음식을 준비했다. 장남 민준이 가장 좋아하던 기름진 소갈비찜, 딸 서연이 입에 달고 살던 오색 찬란한 잡채, 그리고 막내 민호가 국물까지 긁어먹던 얼큰한 김치찌개. 식탁 위에는 그들이 사랑했던 나의 모든 것이 차려졌다. 그러나 음식에서 피어오르는 따스한 김과 달리 내 심장은 시베리아의 동토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이것은 사랑으로 차린 마지막 만찬이 아니었다. 배신자들에게 내리는 최후의 성찬이었다. 오후가 되자 아이들이 하나둘씩 도착했다. 마치 장례식에 참석하듯 약속이나 한 듯 검은색 계열의 옷을 차려입은 모습이 가소로웠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가장 먼저 도착한 민주는 나를 잠시 훑어볼 뿐 시선은 거실벽에 걸린 고가의 그림과 집안의 값비싼 장식품들을 향해 있었다. 마치 경매에 나온 물건의 가치를 감정하는 감정사처럼. 뒤이어 들어온 서연은 화사한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있었지만 그 화려함이 오히려 그녀의 불안한 눈빛과 탐욕스러운 속내를 감추지 못했다. 어머니, 오늘따라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요. 변호사님 오시기 전에 식사부터 하실까요?
가장 효녀인 척 구는 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았지만 그 안에 숨은 독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민호는 초조한 듯 손톱을 물어뜯으며 집안을 서성였다. 놈의 눈은 오직 하나 현금이 될 만한 것이 어디에 있는가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나는 최 변호사가 올 때까지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보는 연기를 계속했다. 아이들은 내 존재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자기들끼리 소곤거렸다. 변호사놈 괜히 뜸 들이는 거 아니야? 어머니 정신 오락가락하실 때 빨리 끝내야 하는데. 오빠 조용히 좀 해. 어머니 들으시겠어. 들으면 뭐 어때? 어차피 내일이면 기억도 못 하실 텐데. 저 대화를 듣는 내 심장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이미 수없이 찔려 너덜너덜해진 심장에는 더 이상 상처가 날 자리도 없었다. 나는 그저 텅 빈 눈으로 그들의 입모양을, 그들의 추악한 표정을 하나하나 내 망막에 새길 뿐이었다. 곧이어 최 변호사가 굳은 표정으로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섰다. 그의 등장은 아이들의 수군거림에 종지부를 찍고 거실의 공기를 한층 더 무겁게 만들었다. 아이들은 약속이나 한 듯 식탁에 둘러앉았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시선이 일제히 최 변호사의 서류 가방에 꽂혔다. 자, 다들 모이셨군요. 그럼 박순자 여사님의 뜻에 따라 가족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 변호사의 묵직한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나는 그의 신호에 맞춰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처럼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흘렸다. 아이들은 그런 나를 보며 안심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다 끝났다. 이제 저 늙은이의 재산은 우리 것이다. 그들의 얼굴에 그렇게 쓰여 있었다. 식사는 지옥과 같았다. 아이들은 내가 정성껏 만든 음식을 입에 넣으면서도 그 맛을 음미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오직 어떻게 하면 유산의 지분을 1%라도 더 차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골몰해 있었다. 그래서 유언장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머니께서 장남인 저에게 회사를 온전히 물려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갈비찜 뼈를 발라내던 민준이 참지 못하고 먼저 포문을 열었다. 무슨 소리야 오빠. 어머니가 나한테는 강남 빌딩 주신다고 했어. 여자 혼자 살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서연이 날카롭게 맞받아쳤다. 그럼 나는 뭐? 빚더미에 앉아 죽으라고. 엄마, 나 막내야. 엄마가 나 제일 사랑했잖아. 나한테 현금 다 줘야지. 민호는 김치찌개를 숟가락으로 뒤적이며 소리쳤다. 나는 그들의 추악한 다툼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한때는 한 식탁에 둘러앉아 웃음꽃을 피우던 내 아이들이었다. 이제 그 자리에는 서로의 것을 빼앗지 못해 안달이 난 짐승 3마리만 남아있었다. 식사가 끝나자 최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사님의 유언을 공식적으로 집행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그의 말에 아이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집중되었다. 여사님께서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진정한 의지로 유언을 결정하셨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몇 달간 여사님의 일상을 기록한 영상 자료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사님의 평소 생활 태도와 자녀분들과의 관계를 통해 유언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최 변호사는 리모컨을 들어 거실에 대형 TV를 켰다. 아이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아마도 치매 노인의 평범한 일상을 담은 지루한 영상이려니 생각했을 것이다. 서연은 지루하다는 듯 하품까지 했다. 화면이 켜지고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다. 날짜는 3달 전 어느 날 오후. 장소는 바로 이 거실이었다. 화면 속에는 소파에 앉아 조는 척하는 나의 모습과 살금살금 안방으로 들어가는 서연의 뒷모습이 보였다. 저게 뭐야? 서연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다. 영상 속의 서연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장롱을 열고 비단 보석함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잠시의 망설임 끝에 내 쌍가락지와 어머니의 옥비녀를 꺼내 자신의 핸드백에 넣는 장면이 고스란히 재생되었다. 고화질 카메라는 그녀가 죄책감과 탐욕 사이에서 갈등하는 미세한 표정의 변화까지도 남김없이 담아냈다. 저건 아니야. 엄마 물건이 흩어져 있길래 내가 안전한 곳에 보관하려고. 서연이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비명을 지르듯 변명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민준과 민호조차 경멸과 조소가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화면은 다음 영상으로 넘어갔다. 이번에는 민준이 주인공이었다. 그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내밀며 내 손을 억지로 잡아 끌고 있었다. 아, 정말. 그냥 형식적인 거라니까요. 어머니 기억 더 흐려지시기 전에 정리해야 나중에 복잡한 일이 없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TV 스피커를 통해 쩌렁쩌렁 울려 퍼지자 민준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내가 일부러 인주를 엎지르자 순간적으로 흉포하게 일그러지는 그의 얼굴이 화면 가득 클로즈업 되었다. 이건 조작이야. 최 변호사,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꼬드겨서 이런 짓을 꾸민 거지. 이건 불법 증거야. 무효라고. 민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최 변호사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달려들 기세였다. 최 변호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제지했다. 김민준 씨, 앉으시죠. 아직 영상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영상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술에 취해 집으로 쳐들어온 민호가 나를 향해 울부짖고 돈을 달라며 내 휠체어를 잡고 거칠게 흔드는 장면. 엄마, 정신 좀 차려봐. 유언장이라도 써. 나한테 다 준다고. 그럼 내가 엄마 평생 똥오줌 다 받아낼게. 응? 화면 속 자신의 추악한 모습에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어깨를 잘게 떨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영상이 재생되었다. 그것은 결정타였다. 며칠 전 세 남매가 바로 이 자리에 모여 나를 최고급 요양병원에 보내고 이 집을 팔아치울 계획을 의논하는 장면이었다. 내가 바로 옆에 있었지만 그들은 마치 내가 가구라도 되는 양거리낌 없이 대화를 나눴다. 이 집은 엄마 혼자 계시기엔 너무 크고 관리도 힘들어. 우리가 정리해서 엄마 편안하게 지내실 자금으로 쓰는 게 현명하지. 거기 들어가면 내 빚은 어떻게 하고. 나는 어떡하라고. 자신들의 위선과 탐욕, 배신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영상이 모두 끝나고 TV 화면이 암전되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내려앉았다. 세 아이는 서로를 쳐다보지도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부끄러움, 당혹감,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 뒤엉켜 방 안의 공기를 질식시킬 듯 짓눌렀다. 침묵을 깬 것은 민호였다. 다 누나랑 형 때문이야. 형이 회사를 말아먹지 않았으면, 누나가 그렇게 돈에 환장하지만 않았으면 내가 이 지경까지 되진 않았어. 그 말이 도화선이 되었다. 뭐? 이 자식이 지금 누굴 탓해? 내 도박 빚 막아주느라 들어간 돈이 얼만 줄 알아? 시끄러워. 너희 둘 다 똑같아. 어머니 앞에서 그따위 계획이나 짜고. 나는 적어도 너희처럼 뒤에서 몰래 훔치거나 서류를 위조하진 않았어. 뭐라고? 장남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려던 게 뭐가 어때서? 내 아이들은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다. 서로의 잘못을 폭로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그렇게 스스로 파멸해갔다. 나는 그 아수라장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내 가슴 속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일어나지 않았다. 텅 비어버린 폐허. 그뿐이었다. 한참 동안 서로를 향한 비난과 욕설이 오가던 그 순간. 끽. 아주 작은 소음이 그들의 싸움을 멈추게 했다. 모두의 시선이 소리의 근원지 바로 내 휠체어로 향했다. 내가 휠체어의 브레이크를 푸는 소리였다. 그리고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난 몇 달간의 연기로 굳어버린 무릎이 비명을 질렀지만 나는 꼿꼿이 허리를 폈다. 평생을 짊어져온 삶의 무게로 굽었던 등이 이상하게도 그 순간만큼은 꼿꼿하게 펴지는 기분이었다. 아이들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경악과 불신이 뒤섞인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들의 입이 벌어지고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나는 그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차례로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가장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 치매는 연기였다. 거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너희들의 본색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기 위한 나의 마지막 도박이었지. 내 한마디에 거실의 시간은 그대로 멈춰버렸다. 째깍거리던 괴종시계의 초침 소리마저 들리지 않는 완전한 정적. 내 아이들은 방금 세상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들은 사람들처럼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굳어 있었다. 그들의 동공에는 경악, 불신, 그리고 희미하게 피어오르는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마치 죽은 줄 알았던 어미가 관뚜껑을 열고 일어난 모습을 목격한 것처럼.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딸 서연이었다. 하얗게 질린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아이처럼 와앙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서연은 비틀거리며 내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용서를 비는 모습은 조금 전 내 쌍가락질을 훔치던 그 교활한 도둑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저 눈물은 참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서 비롯된 악어의 눈물이라는 것을. 제가 그때는 정말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김서방 병원이 너무 어려워서 엄마 제가 다 돌려놓을게요. 아니, 그보다 더 좋은 걸로 해드릴게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엄마. 딸의 애원은 처절했지만 내 마음은 바싹 마른 사막처럼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일으키지 않았다. 나는 나를 붙잡으려는 딸의 손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시선을 옮겼다. 장남 민준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분노와 당혹감으로 엉망진창이었다. 그는 차마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는 못한 채 최 변호사를 향해 으르렁거렸다. 이게 다 무슨 쇼입니까? 최 변호사,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부추겨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연극을 꾸민 거 아닙니까? 연로하신 분을 이용해서 우리 가족을 이간질하고 재산을 가로채려는 속셈이시겠죠. 당신 고소할 겁니다. 변호사법 위반, 사기, 협박, 모든 죄를 물어서 변호사 자격증을 빼앗아 버릴 테니 각오하세요. 분노에 찬 목소리는 공허하게 거실을 울렸다. 제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남을 탓하며 이 상황을 벗어나려는 비겁한 발악. 나는 그런 아들을 향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처럼 메말라 있었다. 민준아. 그 한마디에 길길이 날뛰던 아들의 움직임이 멈칫했다. 내 아비가 살아있을 때 늘 입버릇처럼 말했지. 장남은 기둥이라고. 집안을 든든하게 받치는 대들보 같은 존재라고. 그런데 너는 그 기둥을 내 손으로 갉아먹고 있었더구나. 집을 지탱하기는커녕 무너뜨려서 그 자네라도 팔아치울 생각만 하는 흰개미처럼. 내 말은 비수처럼 날아가 아들의 심장에 박혔다. 민주는 억하는 소리를 내며 뒷걸음질 쳤다. 그의 오만하던 눈빛이 처참하게 흔들렸다. 마지막으로 내 시선은 막내 민호에게 닿았다. 놈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다.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모습이 마치 내가 지난 몇 달간 연기했던 모습과 흡사했다. 말도 안 돼. 그럼 내가 술 먹고 와서 행패 부렸던 것도 엄마 다 보고 있었던 거야? 다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놈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잠겨 있었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 순간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그것은 서연의 계산적인 눈물이나 민준의 분노와는 다른 순수한 절망의 눈물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눈물이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이미 너무 늦었다. 너무 멀리 와버렸다. 자, 이제 쇼는 끝났으니 본론으로 들어가지. 나는 다시 한번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내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최 변호사. 내 마지막 뜻을 저 아이들에게 똑똑히 들려주게. 최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 굳은 표정으로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다. 유언증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힌 봉투였다. 그는 아이들을 차례로 둘러본 후 봉투를 열고 그 안의 서류를 천천히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 박순자. 본 유언자는 다음과 같이 유언을 남긴다. 아이들은 숨을 죽였다. 혹시나 하는 마지막 희망, 어미의 자비에 대한 한 가닥 미련이 그들의 눈빛에 어렸다. 하나. 본 유언자 박순자 소유의 모든 부동산, 예금, 주식, 채권 및 기타 일체의 재산은. 최 변호사는 잠시 말을 끊고 아이들의 얼굴을 찬찬히 훑어보았다.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자녀 김민준, 김서연, 김민호에게 단 한 푼도 상속하지 아니한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민준과 서연이 거의 동시에 외쳤다. 민호는 그저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최 변호사는 그들의 항의를 무시하고 유언장을 계속 읽어나갔다. 하나. 본 유언자는 나의 전 재산을 출연하여 햇살 따뜻한 집 재단을 설립할 것을 명한다. 본 재단은 가족에게 버림받거나 학대당하는 무위탁 독거노인들의 주거, 생활, 의료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평생을 자식이라는 이름의 약탈자들에게 시달린 나 같은 늙은이들이 생의 마지막만큼은 인간다운 존엄을 지키며 따뜻한 밥 한 끼 편안한 잠자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재단의 유일한 목표이다. 내 재산으로 다른 늙은이들을 돕겠다는 대목에서 서연은 거의 실신할 듯 비명을 질렀다. 안 돼. 그럴 순 없어. 그건 우리 돈이야. 엄마가 평생 우리를 위해 모은 돈이라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생판 남 좋은 일에 다 쓸 수가 있어. 이건 무효야. 엄마가 치매 연기를 할 정도로 정신이 온전치 못했다는 증거야. 이건 무효 소송감이야. 민준 역시 이성을 잃고 날뛰었다. 맞아. 무효야. 아버지가 피땀 흘려 일군 회사를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재단에 넘깁니까? 제가 장남입니다. 회사는 당연히 제가 물려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의 발악을 지켜보던 최 변호사가 서류에서 눈을 떼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유언의 효력에 대해 의심하시는군요. 걱정 마시죠. 박순자 여사님께서는 이 유언장을 작성하시기 전 대학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총 3차례에 걸쳐 정신감정을 받으셨습니다. 판단 능력 및 의사결정 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지극히 정상적인 인지 상태임을 증명하는 공식 진단서입니다. 최 변호사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 보였다. 각기 다른 날짜가 찍힌 3통의 진단서는 그들의 마지막 희망을 산산조각 내는 사형 선고문과도 같았다. 그리고 유언장에는 마지막 구절이 남아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다시 유언장으로 시선을 돌렸다. 거실은 이제 절망적인 정적에 휩싸였다. 마지막으로 내 배 아파 낳은 세 자식에게 너희는 평생 내 것을 탐하며 살아왔다. 내가 가진 돈, 내가 이룬 성공, 내가 사는 집, 그것이 너희의 당연한 권리인 줄 착각하며 살아왔지. 그래서 나는 오늘 너희에게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기로 했다. 아니 정정아마. 나 또한 너희에게 마지막 유산을 남긴다. 아이들의 눈이 마지막으로 희망을 담아 반짝였다. 그 찰나의 희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최 변호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잔인했다. 너희가 그토록 경멸하고 두려워했던 가난과 그 가난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야만 하는 진짜 기회를 유산으로 남긴다. 부디 너희만의 힘으로 밥벌이하는 고단함을 배우고 제 손으로 땀 흘려 돈을 버는 신성함을 깨닫길 바란다. 그것이 너희에게 주는 내 마지막 사랑이자 가장 잔인한 복수다. 유언장 낭독이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민주는 허물어지듯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에서는 분노도 오만함도 사라지고 오직 잿빛 절망만이 남아있었다. 서연은 끄끄거리며 울음을 삼켰다. 그녀의 화려했던 스카프는 눈물과 콧물로 얼룩져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민호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텅 빈 인형처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평생이 담긴 이 집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거실에 걸린 낡은 가족 사진. 행복했던 시절의 우리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저 사진 속의 천사들은 다 어디로 가고 저렇게 추악한 탐욕에 물든 짐승들만 남았을까? 나는 사진을 향해 손을 뻗었다가 이내 거두었다. 이제는 저 과거와도 작별을 고할 시간이었다. 나는 현관으로 향했다. 그 누구도 나를 막지 않았다. 아니, 막을 수 없었다. 내 발걸음이 그들 사이를 지나는 순간 민호가 거의 기어오다시피 내 발목을 붙잡았다. 엄마 가지마.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우리 버리지 마, 엄마. 나는 걸음을 멈추고 내 발목에 매달린 아들의 정수리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웠던 머리통. 쓰다듬고 또 쓰다듬어도 모자랐던 내 막내 아들. 하지만 이제 그 머리카락 한 올에서도 어떤 애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힘을 주어 아들의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이제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너희의 어미가 아니다. 철컥.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마지막 사망 선고였다. 나는 평생을 바친 그 집을, 그 안에 담긴 모든 기억과 미련을, 그리고 내 자식이었던 세 사람을 남겨두고 걸어 나왔다. 문 밖에는 최 변호사가 준비해둔 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차에 오르자마자 나는 기나긴 잠에 빠져들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지독했던 연극이 끝났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눈을 떴을 때 나를 맞이한 것은 익숙한 도시의 소음이 아닌 흙냄새와 풀냄새가 섞인 낯선 공기였다. 차창 밖으로는 이름 모를 들꽃이 흐드러지게 핀 시골길이 펼쳐져 있었다. 여기가 어디인가? 내 물음에 운전대를 잡고 있던 최 변호사가 백미러로 나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누님의 새로운 집입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누님을 귀찮게 하지 않을 겁니다. 차는 작은 언덕 위에 자리한 아담한 황토집 앞에 멈춰섰다. 평창동의 거대하고 화려한 저택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작고 소박한 집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다. 집 앞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그 옆으로는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묵묵히 서 있었다. 그날 이후 나의 시간은 완전히 다르게 흐르기 시작했다. 나는 매일 아침 새소리에 눈을 뜨고 밤에는 풀벌레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이 들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에 나가 상추와 고추, 토마토를 돌보는 것이 내 하루의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되었다. 시장 좌판에서 채소를 팔던 젊은 시절 이후 흙을 만져본 것이 얼마만인지. 거칠어진 내 손마디마디에 박인 흙이 서연이 훔쳐갔던 그 어떤 보석보다도 값지고 아름답게 느껴졌다. 나는 내가 직접 키운 채소로 소박한 밥상을 차렸다. 기름진 갈비찜도 화려한 잡채도 없었지만 풋풋한 상추에 된장을 올려 싸먹는 그 맛은 내 인생에서 먹어본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달고 맛있었다. 밥을 먹으며 더 이상 자식들의 눈치를 볼 필요도 그들의 탐욕을 걱정할 필요도 없었다. 오롯이 나 박순자 한 사람을 위한 시간이었다. 가끔 최 변호사가 찾아와 재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소식을 전해주었다. 내가 기부한 돈으로 문을 연 햇살 따뜻한 집에는 이미 수십 명의 외로운 노인들이 입주해 서로 의지하며 따뜻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담긴 사진을 볼 때면 내 마음에도 따스한 햇살이 드는 것 같았다. 나는 내 재산이 있어야 할 가장 올바른 자리를 찾아주었다는 생각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어느 가을날 나는 마루에 앉아 붉게 물들어가는 감나무 잎을 바라보고 있었다. 문득 서울에 남겨두고 온 아이들의 소식이 궁금해졌다. 나는 단 한 번도 그들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그들의 소식을 묻지도 않았다. 하지만 어미의 정이라는 것이 그리 쉽게 끊어지는 것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며칠 후 나를 찾아온 최 변호사가 마치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조심스럽게 아이들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가 전해준 소식은 처참했다. 민주는 회사가 최종 부도 처리되면서 모든 것을 잃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찜질방을 전전하고 있다고 했다. 서연은 남편의 병원마저 파산하자 결국 이혼을 당하고 화려했던 사모님에서 초라한 식당 종업원으로 전락했다고 했다. 막내 민호는 사채 빚을 감당하지 못해 잠적해버렸는데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그들의 몰락을 전해 들으며 내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슬픔도 통쾌함도 아니었다. 그저 그렇게 되었구나 하는 멀리서 들려오는 남의 이야기 같은 담담함 뿐이었다. 어쩌면 나는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길 바랐던 마지막 희망마저 내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렸는지도 모른다. 나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쌉쌀한 국화차의 향기가 입안에 퍼졌다. 민서가, 네 누님. 내년 봄에는 저기 텃밭 옆에 모란을 좀 심어야겠다. 내가 가장 좋아하던 꽃이거든. 최 변호사는 내 말에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따뜻하게 웃어 보였다. 나는 평생을 자식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짐을 지고 살아왔다. 그 짐을 내려놓자 비로소 내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이기 이전에 박순자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었다.
텃밭을 가꾸고 소박한 밥상을 차리고 저무는 노을을 바라보는 평범한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 해가 지고 있었다. 서쪽 하늘이 마치 내가 평생 갖고 왔던 모란꽃처럼 붉고 아름답게 타올랐다. 나는 그 찬란한 노을을 바라보며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재산이라는 굴레도 자식이라는 족쇄도 모두 벗어던진 내 인생에서 가장 평온하고 자유로운 미소였다. 나의 길고 잔인했던 도박은 그렇게 나의 완전한 승리로 끝이 났다. 자식에게 모든 걸 잃고 비로소 자유를 찾은 박순자 여사님. 여러분은 이 가장 잔인한 복수를 어떻게 보시나요?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사연이 궁금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